한국. 전쟁도 안 끝났고 미국 없었으면 공산국가 됐겠죠. 지금도 지도에서 찾아보려면 잘 못 찾을 거예요. 삼성도 아마 지금쯤 그냥 조립업체였을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선 지금 한국 여권이 가장 강하다고들 합니다. 공항, 호텔, 회의장. 한국인은 특별 대우. 전 믿지 않았습니다. 기자의 직감이 그런 소문들을 부정하고 있었죠. 그래서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런던에서 찍힌 그 영상.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줄은 그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에밀리 하퍼입니다. 애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감독이죠. 저는 팩트만 믿는 사람입니다. 월가에서 15년 동안 숫자로만 세상을 봤거든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차트와 그래프만 들여다봤습니다. 딜로이트에서 시작해서 골드만삭스까지 제가 분석한 데이터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 결정을 좌우했어요. 그런 제가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에서 한국이 무려 공동 2위라는 걸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공동 2위라고 나와 있더군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던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요? 진짜 한국말이에요? GDP로 따지면 세계 14위권이고 G7도 아니고 UN 상임이사국도 아닌 나라 아닙니까? 게다가 아직도 북한과 휴전 상태인 분단국가예요. 이런 나라가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보다 여권 파워가 세다니요. 더 놀라운 건 다른 지표들이었어요. 2024년 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7개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었고, 국민소득 3만 달러이면서 인구 5천만 이상 국가를 칭하는 30-50 클럽 중에는 미국에 이어 2위라는 거였습니다. OECD 정부 신뢰도 조사에서도 37개 회원국 중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고,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을 앞섰다고 하더군요.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뭐 대단한 나라인가? 대부분 어깨를 으쓱했어요.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하긴 하지만 그게 다 아닌가? 오징어 게임 정도? 라는 반응이었죠. 제임스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에밀리, 넌 아직도 그런 마케팅에 속냐? 한국은 그냥 순간적인 유행일 뿐이야.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은 그냥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과 넷플릭스 드라마로 순간적인 주목을 받는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실제 국력과는 별개의 문화적 현상이라고 말이죠. 정말 궁금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뢰를 증명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 포장인지 말이죠. 혹시 한국 정부가 엄청난 로비를 해서 순위를 조작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K-팝 팬들이 온라인 투표라도 조작한 건가 싶었어요. 월가에서 15년간 일하면서 배운 건 하나뿐이에요. 의심스러우면 직접 검증하라는 것이죠. 데이터가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정치적 목적이나 국가 이미지 메이킹이 개입되면 더더욱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도 모든 수치가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허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요. 카메라를 준비하고 런던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왜 런던이냐고요? 히드로 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곳 중 하나거든요. 영국은 여전히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고 그들의 판단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고 생각했어요. 실험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여권, 미국 여권, 중국 여권. 이렇게 세 종류로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 비교해보는 거였어요. 공항부터 호텔, 레스토랑, 은행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하기로 했죠. 완전히 객관적인 실험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꼴찌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미국이야 세계 최강국이니까 당연히 1등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도 세계 2위. 경제대국이니까 그럭저럭 대우받을 거고요. 한국은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기껏해야 삼성이나 현대 정도로 알려진 나라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곧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히드로 공항에서 시작됐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정작 현실은 제 모든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냈거든요. 히드로 공항 터미널 5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15년 동안 숫자만 봐온 제가 드디어 현장에서 직접 검증할 순간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길고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마다 여권을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 안내판을 보니 크게 두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UK EU 신뢰국 패스트트랙과 기타 국가 구역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신뢰국에 포함돼 있더군요. 먼저 한국 여권으로 신뢰국 패스트트랙 구역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심사관 앞에 섰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여권을 보자마자 심사관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였습니다. 오, 어서 오세요. 심사관이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인사했어요. 여권을 받자마자 바로 스캔하더니 한국분이시군요.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체류 목적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도장 쾅 찍고 끝이었습니다. 다음은 제 미국 여권 차례였죠. 같은 신뢰국 패스트트랙 구역이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묘한 차이가 있었어요. 심사관이 여권을 봤더니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심사관이 물었어요. 며칠 계신 건가요? 호텔은 어디에 예약하셨나요? 질문이 몇 개 더 이어졌습니다. 물론 통과는 했지만 한국 여권보다 절차가 더 복잡했어요. 심사관의 표정도 달랐습니다. 친절하긴 했지만 업무적이었어요. 한국 여권 때처럼 진심 어린 환영의 느낌은 없었죠. 그냥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권으로 기타 국가구역에 갔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줄부터가 훨씬 길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봤더니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보는 거였어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사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다른 직원을 불러서 뭔가 상의하더군요. 보안 검색대로 제 지시까지 받았어요. 시간도 30분이나 걸렸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여권 하나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다니요. 특히 같은 신뢰국 패스트트랙 내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한국이 더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때 클라우디아 리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한국계 영국인으로 NGO에서 일한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 오신 건가요? 클라우디아가 물었어요. 네,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확인하러 왔어요. 클라우디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예상과 다를 거예요.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여기서 정말 좋은 대우를 받거든요. 왜 그런 거죠? 미국도 같은 신뢰국인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행동의 차이죠. 한국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규칙을 잘 지키고 예의 바르거든요. 클라우디아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이 공항엔 외교 전용 뒷문이 있어요. 때때로 편법에 쓰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아까 봤던 이상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게이트 B 쪽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와 공항 직원이 눈짓을 주고받는 걸 얼핏 봤거든요. 서류도 없이 그냥 통과하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통로가 있다고 메모에 적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았거든요. 클라우디아는 이 지역을 잘 아는 분이었어요. 앞으로 제 가이드 역할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작은 발견이 나중에 얼마나 큰 사건으로 이어질지 말이에요. 공항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같은 신뢰국이라도 실제 대우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조금 더 따뜻한 환영을 받고 있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요? 히드로에서 나와 런던 시내의 한 4성급 호텔로 향했습니다. 미리 3개의 다른 이름으로 같은 날짜에 예약을 해둔 상태였어요. 각각 다른 국적으로 체크인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습니다. 먼저 한국인으로 체크인했어요. 프런트 직원이 여권을 확인하더니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면서 말했어요. 환영합니다. 룸을 무료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증금도 면제해드릴게요. 직원이 정말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한국 고객분들은 항상 모범적이셔서요.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보증금 면제는 덤이었고요. 월가에서 일할 때도 이런 VIP 대우는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스위트룸으로 올라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거실과 침실이 분리돼 있고 템즈강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뷰였습니다. 원래 예약한 방보다 3배는 넓었어요. 가격 차이도 하루에 200파운드는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은 미국인으로 체크인해봤어요. 프런트 직원이 예의 바르게 응대했습니다. 기본 객실에 보증금도 없었지만 특별한 혜택은 없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체크인 절차였죠. 12층 1205호실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직원이 말했지만 특별히 친근한 느낌은 없었어요. 그냥 업무적인 응대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인으로 체크인했을 때가 정말 문제였어요. 프런트 직원이 여권을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는 매니저를 불러서 뭔가 상의하기 시작했어요. 죄송하지만 보증금 100파운드를 먼저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매니저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추가 신분 확인 서류도 필요합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여권 하나로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여권은 업그레이드에 보증금 면제, 중국 여권은 보증금 요구에 추가 서류까지요. 그때 로비에서 유카 와타나베를 만났어요. 40대 초반의 일본 여성으로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자신을 일본 외무성과 연계된 기자라고 소개했어요. 유카가 정중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습니다. K컬처는 화려해도 실속은 역시 일본이나 중국이죠. 한국은 그냥 순간적인 인기일 뿐이에요. 저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그냥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로 순간적인 주목을 받는 나라라고 말이죠. 유카와 저는 의견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호텔 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확실했거든요. 한국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높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스위트룸에서 하루 촬영분을 정리하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던 세계 질서와 다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과연 한국이 정말 이런 신뢰를 받을 만한 나라인 걸까요?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런던 채텀하우스에서 열린 국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아시아 외교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였어요. 각국의 외교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명찰을 받으며 참석자 명단을 훑어봤는데 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류가오천, 중국 공산당 산하 외교 싱크탱크 책임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더군요. 류가오천이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의 진정한 리더십은 경제력과 역사적 정통성에서 나옵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한국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감성국가일 뿐입니다. K-팝이나 드라마로 순간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예요. 진짜 파트너는 중국과 일본입니다. 오만한 표정으로 한국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질서는 돈으로 산다는 신념이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거든요. 청중들도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복도에서 유카가 류가오천에게 다가가는 걸 봤어요. 뭔가 메모를 조용히 전달하더군요.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거래가 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유카가 류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 견제는 우리도 필요한 일이에요.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공동으로 견제하기 위한 공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한국 대표가 발표할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40대 중반의 차분한 남성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수사법 대신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지난 5년간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 120억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조건 없는 무상 지원이었어요. 그리고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의 구체적인 성과들을 보여줬습니다. EU 인사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연기나 예의가 아니라 정말 감동받은 표정들이었거든요. 독일 외무차관이 일어서자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왜 저 나라에는 박수를 치는 걸까요? 류가오천의 말이 맞다면 한국은 그냥 감성국가인데 말이에요. 한국 대표의 발표를 계속 들어보니 놀라웠습니다. 감성이 아니라 철저한 팩트로 승부하고 있었어요. 코로나19 때 한국이 전 세계에 제공한 의료진과 물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 투자 규모, 난민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 성과 등등. 류가오천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유카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 모두 뭔가 계산이 틀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프랑스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의 외교 철학은 무엇인가요?
한국 대표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조용히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실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답변에 또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에는 더 오래 지속됐습니다. 류 가오천이 자리에서 일어나 중간에 퇴장하는 걸 봤어요. 유카도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 나갔고요. 포럼을 마치고 나오면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것을요. 단순한 한류붐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에 기반한 신뢰였어요. 새벽 5시에 다시 히드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대에 촬영하면 평소에 볼 수 없는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클라우디아가 말했던 외교 전용 뒷문이 정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새벽 첫 항편을 기다리는 사람들만 드문드문 보였어요. 게이트 B 근처에서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류 가오천이 나타났어요. 어제 포럼에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런데 일반 승객들과는 다른 동선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 한 명이 류 가오천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대화를 나눈 뒤 구석진 곳으로 이동했어요. 저는 급히 카메라를 들고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직접 봤어요. 류 가오천이 공항 직원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요. 직원이 봉투를 받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게 완벽하게 촬영됐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다니요. 월가에서 15년 일하면서도 이런 현장은 처음 봤거든요. 류 가오천은 서류 확인도 없이 그냥 특별 통로로 통과해버렸습니다. 일반 승객들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동안 그는 2분 만에 모든 절차를 끝냈어요. 어제 포럼에서 그렇게 떠들어댄 신뢰니 질서니 하는 말들이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돈으로 규칙을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질서는 돈으로 산다는 그의 신념이 그대로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옆 일반 심사대에서는 한국 가족이 차분히 규정을 준수하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조가 너무 극명했어요. 한쪽은 돈으로 규칙을 우회하고 다른 쪽은 조용히 규칙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벌어진 완전히 다른 두 풍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신뢰는 돈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는 거구나. 한국 여권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류 가오천은 제가 촬영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너무 자신만만해서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그의 실수였죠. 촬영을 마치고 공항을 나서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게 바뀔 거라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진짜 신뢰와 가짜 신뢰의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를 손에 넣은 거였어요. 택시 안에서 클라우디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조언을 구했어요. 클라우디아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류 가오천은 중국에서도 문제가 많은 인물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 사람 주변에는 위험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세상이 이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 편집실에서 지난 며칠간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월가에서 숫자만 다뤄온 제가 이렇게 현장 영상을 편집하다니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국을 비하했던 발언들과 류 가오천의 비리 영상을 교차해서 편집하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화면 속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한국은 과대평가된 나라일 뿐이에요.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바로 다음 장면에는 류 가오천이 돈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나왔어요. 대조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편집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팩트가 바로 이거였구나. 한국 여권의 신뢰도가 높은 이유를 숫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카가 편집실로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제 어깨 너머로 모니터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에밀리 씨, 그 영상 공개하면 파장이 클 겁니다. 유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덮는 게 어떨까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숨기면 기자가 아니죠.
진실을 숨기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유카가 계속 만류했어요. 류가오천은 강력한 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칫하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자신도 류가오천과 뭔가 연결돼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공개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이런 부패가 계속되는 걸 그냥 봐야 한다는 거예요? 유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아마 자신도 류가오천의 한국 견제 작업에 깊이 관여됐을 거예요. 포럼에서 메모를 주고받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때 클라우디아가 들어왔어요. 상황을 파악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히 지켜왔을 뿐이죠. 남들이 규칙을 어겨도 자신들은 묵묵히 원칙을 지켜왔어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찾던 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신뢰는 화려한 로비나 정치적 거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관된 행동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니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명확해졌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정작 제 편견이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류가오천의 비리 영상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해요. 진짜 신뢰와 가짜 신뢰의 차이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였거든요. 유카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기자로서의 양심을 버릴 수는 없어요. 편집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 선입견 때문에 한국을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클라우디아의 안내로 런던 외곽에 있는 구호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홈리스들을 위한 임시 쉼터 운영 봉사활동이 있다고 했어요. 국제 NGO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도착해보니 이미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철수한 상태였어요. 오후 6시가 넘어서 공식적인 활동 시간은 끝난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혼자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더군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라우디아가 소개해줬어요. 박은석 씨예요. 여기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죠? 저는 바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에밀리 하퍼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박은석이 고개를 들더니 정중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일이 먼저예요. 마저 끝내고 나서 얘기하죠. 그리고는 다시 설거지에 집중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NGO 디렉터에게 물어봤어요. 저분은 왜 혼자 남아있나요? 항상 먼저 움직이고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이에요. 디렉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죠. 3년째 매주 나오고 계시는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박은석이 설거지를 마치고 바닥 청소를 시작했어요. 구석구석 놓치는 곳 없이 꼼꼼하게 닦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충 하고 간 부분까지 말이에요. 유카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표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저런 책임감은 처음 봅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박은석이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저희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안해요. 일은 마저 해야 하니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죠. 박은석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정말 단순한 답변이었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박은석에게서는 허영이나 과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이런 봉사활동을 하셨나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왔어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다들 그래요. 박은석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정서가 느껴졌어요. 남을 돕는 걸 특별한 일로 생각하지 않는 문화 말이에요. 현장을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 여권이 높은 신뢰를 받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박은석 같은 사람들이 조용히 쌓아온 신뢰였던 거예요. 유카가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질투와 편견으로 눈이 멀어 있었네요. 그 말에서 진심 어린 반성이 느껴졌어요. 류가오천과의 거래를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짜 국격이 뭔지 깨달은 거죠. 다음 날 아침 BBC에서 특종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외교관 히드로 뇌물사건 수사 개시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촬영한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였습니다. 류 가오천은 24시간 만에 런던에서 추방됐어요. 중국 정부도 공식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승리의 제스처도 없었고 상대방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진짜 강한 나라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어요. 유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정말 죄송합니다. 유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질투했던 것 같아요.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싫었나 봐요. 유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라고 자부했는데 한국에게 밀린다는 생각에 화가 났었어요.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유카가 류 가오천과 손잡고 한국을 견제하려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유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박은석 씨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거였네요. 유카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자신의 편견과 질투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이었거든요. 클라우디아가 마지막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화려한 선전보다는 일관된 행동을 선택해왔어요. 그래서 세계가 신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조용한 국격이군요. 제가 말했어요. 맞아요. 소리내지 않고도 존재감을 보여주는 진짜 힘이에요.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신뢰는 여권 속 국가명이 아니라 그 이름을 짊어진 사람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박은석처럼 묵묵히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 규칙을 지키고 원칙을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쌓아 올린 게 바로 신뢰였던 거예요. 제가 월가에서 숫자만 믿고 살았을 때는 몰랐던 진실이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숫자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BBC 방송이 나간 뒤 전 세계에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는 조용히 이렇게 부릅니다. 대한민국 신뢰의 여권이라고 말이에요. 화려한 포장이 아니라 묵묵한 실천으로 얻어낸 진짜 신뢰였습니다. 이제 저도 확신합니다. 헨리 패스포트 인덱스 1위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수많은 박은석들이 있었던 거죠.